안녕하세요. 저는 대중미술관 큐레이터 최지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 대중미술관에서 개최하고 있는 제18회 이인성미술상 수상전 최미나 1000개의 전시 연계 프로그램으로 전시 참여 작가인 최미나 작가님을 모시고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는 중국 신장 현대미술관 문헌관 관장이신 오홍 관장님, 그리고 미술평론가 장미진 선생님을 모시고 최미나 작가의 작품에 대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여 작가와 그 패널 분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네, 우선 최미나 작가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전시를 다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1954년생이시고요. 홍익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현대사의 굴곡진 현실을 화폭에 담아내며 역사를 증언하는 동시에 정치,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민중의 슬픔과 삶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그려나가며 회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오셨고요. 그리고 작년에 제18회 이인성미술상을 수상하시고 올해 대구미술관에서 기인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패널로 참석하신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좌측에 앉아 계신 분이 중국 송장 현대미술관 문헌관 관장이신 오홍 관장님이십니다. 오홍 관장님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중국의 예술 웹사이트 예술동향의 편집자로 활동을 하셨고요. 그리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예술 전문 매체 야창의 편집자, 그리고 2008년에는 예술 관련 포털 사이트인 예술국제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중국 내에서는 굉장히 저명한 인사이시고 특별히 또 한국 현대미술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셔서 저희가 특별히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장미진 선생님께서는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미학 박사를 취득을 하셨고요. 그리고 미학예술학회 창립 운영위원, 그리고 대구미술비평연구회 창립 대표를 역임하셨습니다. 대구 지역을 바탕으로 전시와 그다음에 평론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고요. 여러 권의 저서도 집필을 하셨습니다. 장미진 선생님께서는 최미나 작가에 대한 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신데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통역에는 광주 신세계 갤러리 큐레이터인 한우종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작가와의 대화는 최미나 작가의 작품 세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 오홍 관장님과 장미진 선생님께 이제 들을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기 앉아계신 관람객들의 질의응답 시간으로 구성이 됩니다. 중간에 그 휴식 시간이 있을 예정이고요. 또 밖에 저희가 간단한 케이터링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곳이 약간 건조한데 목 많이 축이시고 음식 많이 드시면서 편안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제가 저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지점이 있고 해서 세 분들이 이야기를 나누시기 전에 제가 여기 계신 세 분께 간단히 좀 질문을 드리면서 작가와의 대화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선 오홍 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멀리 이제 베이징에서 대구까지 먼 길 오셨는데 이렇게 방문해 주시고 또 작가와의 대화에 패널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중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저명한 인사시고 또 한국 현대미술에 대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최민아 작가의 전시를 어제 이제 중국에서 오시자마자 보셨고 또 오늘도 관람을 하셨는데 한국인이 아닌 또 외국인의 시선에서 최민아 작가의 작품을 보신 소회가 어떠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특히 이제 사실은 중국이 한국과 같은 이 동양의 문화권 안에서 같진 않지만 유사한 어떤 정치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최민아 선생님의 전시를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인상 비평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我非常高兴的能够看到在韩国，在工人美术馆能够有这样的作品展出。因为在中国的历史上，特别是在中国的现代历史上，发生过一些民主和自由进行这样的一些运动或者是个人的抗争，但是也有一些艺术作品反映这样一些社会现象，但是至少在中国目前是有这样的风格，所以非常高兴。 우선은 한국에서 이런 시립미술관에서 이런 최민아 선생님과 같은 작품을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반갑고 즐겁고 기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이러한 민주화나 그런 운동 같은 것들이 이루어진 적이 있고 단체나 개인이나 단체들이 이런 항쟁을 나타내는 표현 같은 걸 한 적이 있고 또한 작가들 역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작업을 한 작가들이 있었지만 중국의 공식적인 시립이나 공립기관에서 이런 전시를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와 비교했을 때 한국에서는 이런 전시가 이루어졌다는 게 가장 좋은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하십니다. 现在我觉得在今天这种社会呢，这个信息化的社会，各种信息这个更新的非常快。如果我们年轻人不知道，其实在韩国在今天的这种民主化的这个社会制度下，很多年轻人如果不知道我们的历史上曾经发生过这样的事情，那我觉得是对于年轻人这种。 또한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 한국이나 중국이나 정보화 시대에서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떠한 한 역사적인 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특히 젊은 친구들이 이런 부분을 놓치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 이런 전시를 통해서 이제 이런 민주화의 역사나 한 나라의 역사를 이제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가장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所以我觉得崔平发先生的作品，包括今天这个展览，以一个视觉化的方式，记录了韩国在历史上，为了这个民主和自由进行抗争的这个历史，这是一个历史。 그러니까 최민아 선생님의 작품을 봤을 때 이런 기록들을 자유와 민주화 그런 표현들의 그 시대의 표현들을 시각화시켜서 이런 작품으로 표현해서 기록을 하면 안겠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민아 선생님께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우홍 관장님이랑 이제 만나셔서 전시도 같이 보셨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물론 지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또 선생님 작가의 입장에서 또 어떤 소회가 드셨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멀리라기보다 아무튼 베이징에서 한반도에 있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을 임에 틀림없는 제 작품을 보고 오신 거에 대해서 고맙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하고 나눈 얘기 중에 저보고 무정부주의자로 보인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무정부주의라고 제가 이제 적어서 이건 중국 발음으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우정부주의자 거의 비슷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중국이라는 그 넓은 땅에서도
우정부주의나 무정부주의나 하여튼 같더라고요. 그런 재밌는 대화를 나누면서 담배 한 대 피고 들어왔습니다. 네. 네,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나눈 이야기는 또그 이후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듣기로 하고요. 그리고 장미진 선생님께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최민아 작가의 작품을 또 오랜 시간 동안 가까이서 지켜봐 오셨고 또 특별히 이제 장미진 선생님께서는 최민아 작가가 수상을 했을 그때 그 인성미술상 심사위원장을 또 맡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시를 바라보시는 감회가 굉장히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셨는지 선생님께도 소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인성상 심사라는 게 되게 서울서도 평론가 2분이 오시고 이제 또 3분 해서 5이 이제 심사를 했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심사위원장이 됐었습니다. 근데 저는 참 이번에 그 심사위원장을 맡아서 최민아 선생님이 정말 만장일치로 이렇게 해서 인성상을 받게 됐을 때 누구보다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에 이제 제가 한 30몇 년을 쭉 지켜보고 작가들 이렇게 커가는 모습 보고 그렇게 했지만 늘 한편에 어떤 현실인식과 역사의식이 좀 부족하고 너무 심리적인 조형주의에 빠지는 그런 한계가 좀 있다고 비판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대구에 애정을 갖고 있는 만큼. 근데 이번에 대구에서 이렇게 큰 전시를 최민아 선생님 모시게 되면서 뭔가 우리 결국은 개인의 역사라는 것도 우리 한국의 어떤 정치 사회사와 맞물려 있는 거고 그래서 이미 한 개인은 군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개인이 겪는 그 역사적 우울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표현을 안 할 뿐이지 밑에 깔려 있는데 여러 역량을 갖춘 그리고 동서양 미술사를 섭렵하고 또 모더니즘까지도 수용하면서 대단히 비판적으로 수용하셨던 분이고 또 아주 그 이인성 선생님의 그 색조 감정과 그 근대기 또 이쾌대 선생님의 아주 인물 묘사력이랄까 이런 걸 철저하게 다 바닥부터 이렇게 다 적으신 분이기 때문에 뜻이 있어도 표현을 못하는 그런 세계를 이번은 다 갖추고 있어서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했고 또 그런 분을 이렇게 대구에서 전시하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작가들에게도 좀 대구 작가들에게도 좀 자극이 되고 또 특히 최민아 선생님은 이 동서양 미술사를 섭렵한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한국 근현대 미술사의 정체성을 어느 지점에서 찾을 건가에 대해서 젊은 시절부터 좀 많은 고민과 실험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일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앞으로 쭉 이제 좋은 전시 해주시겠지만은 우리 고대 상고사랄까 세계적인 신화, 설화 이런 쪽까지 아시아계 이 설화까지도 다 지금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박랑인처럼 시간만 되면 저 동남아 이때며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수집을 하고 채집을 하고 그걸 다시 조형적으로 실험을 하는 이런 아주 대단히 그 연구를 열심히 하고 계신 선생님이시라서 우리가 특히 대구 시립미술관에서 이렇게 전시를 보여줌으로써 여러 해와 술의 여러 가능성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 역사에 대한 새로운 어떤 예술가의 어떤 그 사회적 책무랄까 그 해와 술의 여러 잠재력과 가능성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다시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교육적 지금 교육 시간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교육적으로도 그래서 대구 많은 작가들이 좀 자극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이 세 분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아티스트 토크를 준비하면서 패널 두 분께 최민아 선생님께 드리는 질문을 3가지씩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우은 관장님께서 최민아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장민진 선생님의 질의가 있고 그 다음에 관람객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으로 그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은 관장님 먼저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在中国的现代美术史上呢，也有过这个为了社会责任感
而放弃了自己的这个艺术风格的追求的这样的一些现象。比方说在中国的30年代，当时也有很多艺术家为了抗日战争的需要，放弃了自己艺术语言上的一个追求。他们认为这样的艺术语言只是在很小的范围内才会有人了解。那么他们为了启发民众、教育民众，他们采取了这个可能让这个民众更能够了解的一些艺术的这个风格，比方说这种叙事性的具象式这样的一个艺术语言的方式。 제가 우선 중국의 현대미술 역사를 봤을 때도 중국 현대미술 작가들이 이제 그런 사회적인 책임감을 느껴서 이제 미술을 위한 미술을 이제 따라가기보다 뭔가 사회적인 책임감을 느끼고 나서 특히나 1930년대 이제 항일 전쟁이 있었을 때요. 유학을 갔다 온 많은 작가들이 이제 중국으로 와서 다시 활동을 할 때 그런 미술을 위한 미술, 혹시 그런 자신만의 예술 언어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기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런 예술 언어를 자신만의 예술 언어를 위한 미술을 했을 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민중들이 어떻게 하면 나의 미술을 보고 뭔가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사실주의풍 아니면 구상주의 작품 그런 것들을 많이 그렸었다고 합니다. 那么我也注意到呢，这个崔明花先生早期的作品，他早期的作品呢，也有这个受西方现代主义影响的这个像立体主义和未来主义的一些这个风格的样式。那么后来他的作品呢，具有了这样民众艺术的特点之后，他的作品呢，就是在艺术上，从艺术语言的发展来看呢，是一种倒退；就是从艺术史的发展的角度来看，是一种倒退。那么我想呢，这个想问崔明花先生，是不是这个也是为了让民众这个唤起民众，让民众去了解韩国正在发生的事情，放弃了自己在艺术语言上的一个追求。 그래서 최민아 我指的是这个民众艺术这一部分。 그래서 초기에 이제 최민아 선생님의 작품을 봤을 때도 지금 전시장이나 뭐 도로의 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시겠지만 선생님의 초기 작품을 봤을 때도 이제 약간 서양의 그런 모더니즘 같은 것에 영향을 받으셔서 특히 입체주의나 미래주의에 영향을 받으신 그런 이즘에 대한 그런 영향을 받았던 거에 대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 후에 이제 선생님이 그 초기작 후에 이제 작품을 보게 되면 약간 민중들에게 그런 역사적인 것들을 자기네들의 현상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그 작품의 이제 스타일이 바뀌신 거를 이제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봤을 때 아까 미술 발전이나 미술 사로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후퇴하는 듯한 느낌을 받긴 하지만 아까 중국 작가들한테서 얘기한 것처럼 최민아 선생님도 혹시 그 당시에 민중들에게 뭔가 환기시키기 위해서 뭔가 자기가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 같은 것이 있어서 그런 스타일로 바뀌신 것이 그런 풍의 작품을 그리신 게 아닌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정확하게 보신 거로 저도 동의합니다. 제 자신이 그랬죠. 그러니까 근데 그 직접적 그 구체적 얘기는 1980년 다 아시는 오늘날 지금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그러네. 뭐 하여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 당시에 뭐 광주 사태라고 그랬고 심지어 알만한 사람은 그때부터 알았던 내용들이죠. 지금 다 법적으로 밝혀지고 있지만 민주화를 요구하던 광주 그 양민들이 이제 당시 군부 정권에 의해서 학살됐던 사건은 저한테는 물론 그 전에 저도 유신 독재 정권 하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만 젊은 20대인데다가 자유 분방하기 일데 없는 그런 예술 학도였기 때문에 뭐 굳이 유신 정권이 아니어도 반항적이고 반사회적 그런 태도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 저보다 선배 되시고 일찍이 유신 정권의 반역사적인 문제들을 거론하셨던 고명하신 분도 와 계시고 한데 저는 예술 지상주의자였던 거였죠.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뭐 세계적인 화가가 되고 싶은 꿈도 있었고. 근데 훗날 제가 원한 예술가로서 존재할 때 세계 보편적 기준에서 나를 과연 진정한 예술 지상주의자로 볼까? 자국의 국민을 학살하는 정권을 그대로 놔두고 도저한 예술 정신으로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린다 해서 과연 나를 세계적인 화가로 인정할까?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정치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또 역사에 대해서 알면 제가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다만 세계적으로 부끄러울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화가가 당연한 젊은 시절에 모든 미술학도의 꿈이듯이 저 역시 그랬다는 거죠.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당시 전두환 정권을 타도 그 당시엔 그런 말이었었죠. 하는데 무엇보다도 서둘러 보다 강하게 또는 보다 효과 있는 반정부 투쟁만이 진정한 화가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잘 그리고 저는 제가 그림을 잘 그린다고 어릴 때부터 착각에 이제 빠져서 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림 그릴 때만이 제일 행복했던 사람이었는데 제 회화를 유고하고 이제 반정부 투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시차적으로는 6월 항쟁이 끝나고 지금도 생각하면 허망한 일이지만 6월 항쟁의 그 수많은 희생을 치른 6월 항쟁의 결과는 전두환의 2인자인 노태우 정권이 다시 들어섰죠. 그때 저는 저 자신의 혈기방자했던 시절을 후회했다기보다는 현실 정치와 한 무명 예술가와의 세계를 보는 그 시각의 결정적 차이를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마 그래서 아까 우리 우홍 관장이 저하고 짧은 대화 속에서 뭐 무정부주의자라는 그런 이제 서로 농담을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그 후에 이제 작업실로 뒤도 안 돌아다보고 이제 들어갔죠. 그때 이후로 제가 게으르거나 제가 능력이 없어서 작품을 못했거나 또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떨어지지 뭐 그 후에 뭐 저야 뭐 다른 건 없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점에 대한 답은 제가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고루한 매체인 정통 구상회화로 돌아왔던 결정적 계기는 1980년 광주 항쟁이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刚才陈华先生的这个回答，我就想起了这个德国人有一句话，我们说这个在面对奥斯维辛的罪恶的时候，所有的失意罪恶，就是奥斯维辛其中
面对这个历史上的而且一些这个所有的诗意这个 지금 최민환 선생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독일의 옛날에 나치즘 또 그쪽에 한마디가 생각나는데 어쨌든 과거를 회상을 했을 때 이제 가장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사건이 가장 그 잔인한 게 아니라 그걸 진행했던 사람들이 가장 잔인한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네요. 然后第二个问题呢是，刚才我和崔老师在外面抽烟的时候呢，也和他交流过，就是有两个人可能是作为他的，我要提这个问题呢，就牵涉到两个人，这个从他们年轻的时候去反对一个这个独裁的对象的时候，他们表现的方式可能是一样的。那么一个人是卡特，一个人是这个希特勒。那么这个前者呢，这个在推翻这个独裁政府以后呢，他变成一个新的独裁者。那么后者呢，在推翻一个这个独裁政权以后呢，他又保持他的一个这个永远的革命，或者说他是这个无政府的，是反对一切的这个一切形式的这个政治，反对一切形式的这个体制化的这个强权。那么我为什么提这个问题呢？我是觉得这个就是这个展览就是崔金花先生的作品重新拿出来以后，展出以后，想告诉年轻人一种什么样的一个这个社会的态度。那么也就是说，我们是这个要煽动起新的仇恨，还是要让年轻人知道这样的一个历史，然后在今天的这种民主的这么一个社会体制下，我们要这个民主的合理。另外呢，就是我看崔金花先生最新的作品，他这个最新的作品里面似乎包含一种这个国际主义的文化的判断。那么是不是和我对于崔金花先生他的政治态度的问题是一样的？ 지금 이제 선생님 전시를 보고 또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생각이 났다고 하시는데요. 이제 젊은 사람으로서 이제 그 당시에 그런 작품을 하셨다는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독재 체제나 그런 것들에 반대를 하면서 젊은이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위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쿠바에 다자하시는 이제 카스트로와 그리고 체게바라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생각이 났는데 이제 두 혁명가 그다음에 혁명가라는 두 사람의 이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이제 한 명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하나의 독재 체제를 반대를 하면서 새로운 신독재자의 형태를 만들어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과 또 하나는 이제 하나의 표현하신 게 영원한 혁명자로서 이제 그 체제를 반대함으로써 대정 무정부주의자의 태도를 일관하던가 아니면 일체의 체계화를 이제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선생님의 전시와 작품들을 보면서 이제 전시를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어떠한 사회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려주신 건지 뭔가 새로운 체계를 말해주고 싶으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런 이야기들을 풀어냄으로써 어떤 화학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싶으신 건지 특히나 최신작 그런 신화나 그런 작품들을 가지고 한 최신작을 보면서 이제 독재주의 약간 그런 것들을 이제 사장이 이제 생각이 떠오르셨는데 그런 것들을 젊은이들이 봤을 때 어떠한 문화 판단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뭔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지 저는 이제 뭐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14살 때부터 화가로 스스로를 규정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나온 국문으로 번역된 제가 좋아하는 인상파 화가들은 물론이고 하여튼 그 당시에 뭐 많지는 않았죠. 그 시절이라는 게 60년대고 그러니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고 공부하고 심지어 제가 좋아했던 이인성 화백의 그림을 봤던 것도 고등학생 때 그게 이제 첫 번 회고전이었다 그러더라고요. 보고는 그때 뭐 지금은 이제 서울
시의회지만 그때 이제 그게 국회의사당인데 거기에 도서관이 있었어요. 국회 도서관까지 가서 이인성이란 사람의 그림에 매료된 소년이 당연히 존경하는 화가의 그 흔적을 보려고 찾아보다가 본의 아니게 카프,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 통치기 때 제국주의와 저항했던 좌파 예술인들의 이러저러한 이인성에 대한 평도 보고 이제 그랬던 시절이 생각나요. 이를테면 여기 계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를테면 우리가 잘 아는 고갱 일례를 들면 고는 말할 거 없죠. 소위 인류 보편적 정의를 위해서 탄광에 갔던 건 뭐 너무 잘 알려져 있으니까. 고갱이 타히티 갔을 때 타히티는 그 당시 고갱의 조국인 프랑스의 식민지였죠. 그럼 예를 들면 우리 일본 제국주의 통치기 때 일본인 화가가 지금 저 다도해 어딘가 섬에 온 거죠. 와서 그렇게 많은 그림을 그리려면 동네 주민들과 얼마나 친화 관계가 있을지 상상할 수 있죠. 그 사람의 작품이 그걸 증명하죠. 고갱이 이른 나이에 죽을 때 이러저러한 속설이 있습니다만 그 죽기 직전에는 자기 조국 프랑스의 식민 통치가 미친 악영향들을 타히티에 끼친 악영향에 대해서 자비를 들여서 유인물을 냈었어요. 판화도 곁들이고 많이 보던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매우 세월이 흐른 후긴 해도 어쨌든 모든 화가는 기본적인 정의나 진리에 대해서 완숙합니다. 예술가는 기본이고 미를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 미는 때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덕률과 배리되는 경우도 생겼죠. 그건 이제 그 사람이 부도덕하거나 진리나 정의에 대해서 무감각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를 지닌 사람들, 그 보편성을 토대로 해서 미를 추구하는 직업이 화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티스, 우리 책에서 보면 마티스, 안락한 의자와 같은 그림을 그리겠다. 그게 이제 마티스의 어록 아닙니까? 그리고 그림 보면 그렇죠. 얼마나 거기에 평화롭고 미적 쾌감이 넘칩니다. 마티스가 20대 때 파리는 나치에 의해서 침공됩니다. 동네마다 레지스탕스들이 구성됐죠. 우리도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았을 때 전국 각지에 의병이 나왔듯이 그 레지스탕스는 마티스가 살던 동네에도 있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찾아갑니다. 화실에서 그림 그리던 마티스가 형 나한테 총을 주시오. 그랬더니 그 레지스탕스 동네 형이 마티스군, 야 너는 그림을 잘 그리지 않느냐. 그리고 네가 총 가지 써보지도 않은 총을 우리는 예비군이니까 총을 다룰 줄 알아서 싸우지만 너가 총 들고 싸우다 괜히 잘못 쓰면 오발 사고도 나고 하니까 그 대신 우리가 열심히 싸우고 집에 갔을 때 한 잔의 술처럼 감미로운 음악처럼 우리의 노고를 덜어주는 그림을 그려달라. 저는 이제 이런 예를 보면 문화의 두께를 봅니다. 그게 바로 서구가 오늘날 세계 질서를 예술계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예술계까지 휘어잡을 수 있는 거는 근대 과정을 완수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제가 그 작은 예지만 예술은 허공에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허공에 있는 것처럼 현재 사느라고 바쁘고 여러 가지 다른 일대에 바쁜 사람이 못 본 어떤 미를 찾아내기도 하고 때로는 허공에서 끄집어다가 지금 이 자리에 내놓기도 하는 게 예술가들이죠. 저는 근대 사회를 완성한 나라들, 소위 오늘날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부러운 거는 바로 그런 문화의 두께.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당연히 이제 대학을 다니고 많은 사람을 접하면서 느낀 건 뭐였냐면 순수미학,
이미 서양에서 순수미학의 한계는 무수한 사람들이 써냈잖아요. 순수미학이. 그래서 사회학적 미학은 기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접근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한 게 제가 받은 미술교육이고 제가 나눈 많은 미술인들이. 제가 뭐 원서를 받겠어요? 유학을 했겠어요? 전부 나와 있는 책이죠. 아까 우엉 선생이 이제 질문하신 것. 저는 뭐 당연히 체게바라를 좋아하죠. 저는 오죽하면 담배값도 체게바라.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아까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담배 한 대 피면서 게바라 형에게 키스를 하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최 씨잖아요. 최 씨를 여행을 가면 최 씨 발음을 못해요. 다. 그럼 저는 그냥 채라고 그럽니다. 이름이 그냥 채. 그래서 우리 집안 형으로 저는 늘 소개를 하죠. 맞습니다. 카스트로와 체게바라. 그런 경우는 정말 많죠. 동서고금에. 막스의 철학을 현실화시키려고 노력했던 레닌. 그거 뭐 이렇게 멀리 갈 것도 없죠. 가까운데, 통일신라 때 최치원의 높은 학문을 토대로 해서 김춘추, 김유수는 싸웠죠. 그게 실제 국가를 건설했죠. 모든 현실 정치가들은 존경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존재하고 일치하려고 하는 이데아가 있죠. 그걸 명분으로 권력을 잡는 거죠. 다 보셨겠지만 젊은 게바라, 뭐 젊었을 때 죽었으니까 뭐 젊은 게바라의 일기죠. 일기에 보면 제가 다 이제는 잊어버렸습니다만 과연 게바라가 현실 정치를 몰랐겠습니까? 그 혁명가가 알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게바라는 친구, 동지 카스트로의 현실 정치의 가치와 한계를 알았죠. 사라진 거죠. 충분히 게바라의 그 당시 라틴 아메리카 민중의 지지는 높았죠. 카스트로보다. 하지만 이 낭만적 혁명가 게바라는 현실 정치 권력과 진정한 혁명가 이상의 괴리를 일찍이 알았던 것 같아요. 카스트로가 새로운 정부를 세우자마자 어느 날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 게바라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하고 다른 화가니까 단순히 독서를 좋아했던 시절에 읽으면서 게바라는 뭐 내가 볼 땐 예술가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좋아하고 당연히 카스트로 라는 사람의 가치와 한계는 저도 뭐 이제는 압니다만 저 같은 직업 화가의 세계와는 결코 한 위치에 놓을 수는 없죠. 뭐 어떻게 현문우답을 해서 좀 이상해. 잠깐. 저 최신작의 국제주의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질문, 제가 앞대목을 너무 장황해서 죄송하고 그런데, 이 최근에 이제 조선적인 너무나 조선적인이라는 타이틀로, 이제 내년부터, 발표할 예정인 이 지금 그 연작은 제가 98년경부터 에스키스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오윤이라는 걸출한 당시 우리 그 한민족의 민족 형식에 몰두했던 제가 존경하는 선배. 그분이 40에 돌아와서 40살에. 제가 지금 64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98년에 이미 오윤형은 고인이 되셨죠. 그래서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윤희 형이 지금 살아계시다면 뭘 그리셨을까? 어떤 도상을 지금 뭐 이런 걸 늘 그랬던 건 아니고 여러 번 이제 그랬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처음에 여행은 그냥 간 건데 근데 여행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이를테면 우리가 뭐 4대 문명 배우잖아요. 학교 다닐 때. 인류의 문명 발생지라고. 그럼 분명히 그 인류 문명 발생지를 다 돌아다녀 봤는데, 그거 보면 뭐 힌두 문화, 무슬림 문화, 뭐 이런 거가 분명히 있잖아요. 4대 문명 발생지라는 데가. 물론 불교 있고 유불선 다 있지만. 근데 어떻게 우리는 저기 뭐 시각 언어를 가리킨다는 데에서도 힌두나 무슬림에 대한 걸 뭐 이렇게 한번 제대로 이렇게 제시해 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매우 불친절한 시각 예술 교육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더군다나 우리가 고대를 상상해서 그려볼 수 있잖아요. 나처럼 뭐 이유가 뭐든 그럴 때 시각적 근거들을 불교적인 거나 기독교적인 거는 이제 근대화 이후에 근대화가 아니라 근대 이후에 많이 들어와 있죠. 한국에 압도할 정도죠. 양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거야 뭐 무수히 봤는데 실질적으로 힌두의 색채나 형상의 특징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접할 기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관심이 있는 사람 경우는 훨씬 더 목마르겠죠. 그게 참 애타게 찾아내었어요. 또 더군 다행인 거는 유럽이나 미국 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싸고 경비가 그리고 무한한 동지애를 느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그 의습서부터 뭐 일상생활의 그런 진행들이 그러니까 재미도 있고 그러면서 그런 이제 지금까지 한 40여 차례 정도 됐더라고요. 동남아, 중국은 물론 일본, 중국, 히랍, 그리스죠. 그리스, 터키, 주로 지금 오늘날 제3세계, 요즘은 그 말을 잘 안 쓰지만, 결국 제3세계가 4대 문명 발생지였던 거니까, 현재의 제3세계. 많이 다녔어요. 다니면서, 저가 놀란 거는 이제 최근 이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건, 아까 우홍선이 국제주의는 제가 사실 과문해서 정말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제 물어보기로 하고, 저는 보면서 힌두에 여기 뭐 여행 가시면서 보셨을 거야. 그 힌두의 색채.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서구의 색채는 구심점이 있다라는 거를 그때 발견했어요. 힌두의 색채를 보고. 항상 대비, 색채 대비, 면의 대비, 소위 구도라는 거죠. 그 색채의 경우도 그런 대비를 통해서 빨간색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빨간색과 대비되는 색채, 뭐 이런 이제 중심이라면 지극히 주관적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힌두의 색채는 원심력보다는 구심력, 구심점, 무한히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늘 받았어요. 뭐 이를테면 인도의 어느 사원에 들어가 있을 때 무수한 반복을 통해서 그 특징이 뭔가를 이제 지금은 이제 저 자신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도 남아 있어요. 절에 가면 단청이 그거더라. 그러니까 무수한 그 고대의 산물이 지금 남아 있는데 한국은 여러 가지를 거치면서 그것들이 다 단절되고 끊어지고 그러면서 그 고대 때의 시공간적으로의 의미를 떠나서라도 역사적으로도
사실 동서양 구분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동서양의 구분이야말로 서구가 이룩한 근대의 산물이고 근대의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그 교류라고 하는 흔적을 떠나서라도 사유의 체계라든가 인문학적 세계가 동서양 구분은 없었을 거다 이겁니다. 실제로 교역도 있었을 테고, 더군다나 이데올로기, 즉 종교적 이데올로기,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지금처럼 이렇게 세분화되거나 그 무수한 변화를 거쳐서 오늘날 나온 거랑은 매우 달랐을 거다 이거죠. 거의 원형, 즉 구별이 없는 어떤 형태였을 거다라는 걸 주장하는 학자도 있긴 있어요.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각 언어야말로 그러한 구분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날 너무 과도하게 서구화됐다고 할까요? 아니면 아메리카나이즈된 화단의 그 창작 행태에 대해서 평소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나름 근거 있다고 자부하면서 우려하고 있던 저로서는 호재죠. 그래서 무슬림적 조형세계, 힌두적 조형세계, 물론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터득한 히랍, 그리스의 조형체계야 뭐 일찍이 터득했으니까 이제 그래. 저는 뭐 일종의 뭐 동양주의자거나 국가주의 또는 극우적 민족 우월주의가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오해를 하셨다면 제가 이제 아직 표현이 서툴거나 뭐 그런 한계지, 제 생각은 아무 구별도 없었던 오늘날 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인류의 전통, 더군다나 한국의 현재는 전통에 놀라울 정도의 부재. 일례로 어느 나라를 가나 그 나라 민중들의 구복을 위해서 그들만의 뭐 조상신부터 또는 어떤 형태의 그런 일들이 있고, 그것들이 소위 다수적 그 형태로 남은 것들이 뭐 오늘날 유명한 종교들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 소수적 종교들도 전통이라는 이름하에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뭐 북한 빼놓고는 거의 다 다녀봤는데 서양이야 뭐 교회가 어디나 다 있고, 다 성을 긋고, 뭐 목걸이에도 십자가가 있고. 근데 유독 그리고 동남아 가면 아유 뭐 뚝뚝에도 이렇게 매달아 놓잖아요. 자기네들 조상 신들이거나 또는 뭐 그게 부처가 됐던. 일본만 해도 방 안에 납골함을 놔두고, 중국이야 뭐 식당만 들어가도 자기 집안의 신당이 조그맣게 경제력에 따라서 크기가 다르겠죠.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에만 없어요. 그러니까 개발도상 국가의 국가 전략상 전통을 배제하거나 유보한다라는 모델이 있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한 모델이 한 두세 가지 되겠죠. 개발도상, 신생국이 개발도상을 하기 위한 국가 전략상 전통을 그야말로 전략적으로 배제 내지는 유보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해를 한다 이거. 근데 왜 한국만 그러냐는 건 제가 볼 때는 기이하다, 비정상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렇습니다.